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실태와 사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센터의 어떤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개설이라든지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네트워크 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각자의 어떤 역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일을 갖다 해야 할까요? 우리 조정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사회를 이제 유지하든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봉건 왕조 사회 때는 그 봉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부 일체다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지혜비는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시민사회를 살아가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그 교육적 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어떤 시민들의 그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생에 걸쳐서 어떤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어떤 삶 속에서 구현하는 교육적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과 동일하면서도 좀 다른 점들이 어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른 교육과정들을 일반화된 교육과정들을 말한다면은 민주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지향 가치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 살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향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음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과정들은 그러한 어떤 기본적 지향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례 제정이 그 전라북도와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좀 형식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 내에 지자체 내에서도 어떤 기본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 개정과 제정들이 되게 중요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당사자가 이제 교육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교육 당사자들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요. 이 속에서의 어떤 민주시민 교육적 관점들을 서로가 합의를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어떤 시민사회 속에서의 교육들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민의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민주시민 교육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응집체로서의 어떤 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어떤 민간 거버넌스의 어떤 시발점으로 삼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민주시민 교육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대의민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든 부분들은 어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에 의해서만 집행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실험하는 과정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직접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어떤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어떤 지자체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을 실질화시켜 나가고 이러한 좀 집행부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시민들의 참여와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를 변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주체로서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어떤 그런 당사자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민교육이 더욱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북형 민주시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갖다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센터를 통해 갖고 우리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역사를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의 역사라고 하면은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죠. 네. 어떤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에 죽도의 어떤 정열입, 어떤 이제 그 굉장히 큰 사상가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그 다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상 교복을 지령하고 무상 급식을 하고 이런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지자체의 많은 과정들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지역 역사 교육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 또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전북권이 가지고 있는 그 농업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좀 청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사회적, 문화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 속에서의 좀 발전의 방향들을 우리가 자구적으로 이제 청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런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취업이나 이걸 통해서 수도권으로 이입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이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신, 또 이론적으로 대가이신 우리 이경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건가, 이런 고민입니다. 앞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부연하고 간다면, 저는 우리 지역이 좀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민운동의 기원지로서의 자긍심, 또 공화제를 지향했던 자긍심, 이런 자긍심이 결국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오늘 전라북도가 경제적 낙후 속에서 이런 열패감이 좀 있거든요. 이걸 좀 벗어나서 그럼 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구축해 갈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저희 시민사회가 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민사회가 이제 시민적 자존심을 좀 형성해가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제5의 권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각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해 갈 건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시민적 자존심을 좀 더 길러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러려면 시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또 학습자로서, 또 일상생활의 그 인식의 주체로서 자기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전환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역량을 끌어내는 중요한 에이전트가 시민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시민성의 학습을 일상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과제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거버넌스 축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97년 이후에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지자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협력자라든가 동반자로서 역할보다는 요즘에는 상당히 데코레이션 역할로 전락하지 않냐 싶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요식 행위, 장식품으로 시민단체가 끼어드는, 그리고 참여시키는 이런 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왕하려면 조금 더 열린 자세로서 지자체도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시민 역량을 결국 강화하려면 스스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들이 이제 학습 동아리라든가 이걸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유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시민교육의 어떤 인적 풀 제도를 좀 강화시켜서 시민교육의 주체이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적 풀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뭐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다양한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을 좀 구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온라인 시대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모두가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실천 방안, 해결 방안들을 함께 모색한다면 아마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민주시민사회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을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특히 이제 학교와 마을과의 만남, 또 마을과 주민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과정 속에서 협의와 합의가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민주시민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낼 수 있겠다. 이것이 그 시민사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이자 역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환 교수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하루 종일도 하겠습니다. 예, 하루 종일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론에 대해서 100점이라고 한다면 실천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민사회단체 이제 99년부터 예. 해서 20년 넘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그 참여를 통해서 제도와 법률로 생활화를 시키는 작업들이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서 이슈 파이팅을 해서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데 제가 경험상 보면 한 5년 텀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보공개 청구 일성화돼 있잖아요. 또 대형마트 월 4주에 한 번 쉬는 문제, 이런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의외로 시민들의 역량들은 뛰어나더라. 함께 해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점수를 제가 스스로 주기는 좀 어색하긴 하죠. 그렇지만 늘 부족합니다. 예. 빠져나가는 데는 한 1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복 교감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제 생각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늘어난 원격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학교,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저는 무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원격이나 온라인, 원격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가 학원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지식 습득과 학력 경쟁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시대에 공교육기관이 학교의 지식 전달 기능은 거의 끝났다고, 거의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학생들이 학교 밖이나 온라인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학교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선생님들과 만나고 부대끼며 소통하는 사회성,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어떤 그런 경험, 지식과 관념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태도, 또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자존감인데요. 그런 개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 등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공부는 세상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러한 세상 공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세상 공부가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 학교가 되면 구성원들은 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민주적 학교는 학교 운영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야 하고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사회적 쟁점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 교수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하려면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학교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연수나 토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제공해야 되고요. 더불어 교사들은 스스로 학교와 삶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결정이 된 이후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실 민주적 학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학생들은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 교육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학원 숙제로 부족한 잠을 학교에서 잠자러 가고 친구와 놀기 위해서 가고요. 혼자 밥 먹기 어려우니까 밥 먹으러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공부가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공부로서의 사회성을 배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의 경험 그리고 민주 시민성 등을 배우는 공부가 되었을 때 공교육인 학교의 교육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 아이들은 우스갯소리로 학교 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은 우스갯소리로 학교에 왜 출근하십니까? 학생들을 보기 위해 가는데요. 저도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맛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도 결국은 우리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빨리 가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갖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과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을 때 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민주시민 교육은 이런 것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신 분들이 세 분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이제 말씀하게. 이경환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뭐 민주시민 교육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점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시민 교육을 받으면은 일단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타자 입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거다. 예, 삶이 우리가 뭐 너무 뭐 대척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받으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타자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와 타자의 권리를 서로 공유해서 모두의 권리를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늘 그냥 해왔던 것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기죠. 저는 그게 이제 비판적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면서 세상 문제에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시비도 걸어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이런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면 그분의 행복도 그리고 삶의 질은 또 타자의 삶의 질도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꼭 민주시민교육 실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사무총장님 준비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혐오의 배제라는 것이 지금 떠오릅니다.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는 지금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혐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정치적 혐오, 그 양극단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양극단 한 30%씩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다른 당의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번에 이제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서 보수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는 양극단에 있었던 정치 지형이 연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저는 그 변화를 봤습니다. 그런 정책을 봤고요. 정책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에 따라서 당들이 서로 반대 진영에 있지만은 연합정부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떤 시민사회의 힘이지 않을까. 또 혐오에 보면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성에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특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죠. 타 종교에 대한 혐오, 타 문화에 대한 혐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정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이제 근본은 그런 혐오의 배제와 다름에 대한 인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합의하고 서로의 지향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희망의 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함께 가야 더 아름답고 더 공동체가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시민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투표권만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냐 없냐, 투표했냐 아니냐,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민주주의의 권리. 민주주의의 권리는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 제도를 살아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시켜 나가고 나의 그 생각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게시된 것들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주민 간담회를 하고 시민 간담회를 하고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반영시키고 이런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확대시켜 나가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정해 나가는 그래서 매일같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우리의 권리는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원 선생님께서 예. 제가 항상 마지막 같아가지고 예, 마지막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전 당연하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 출생아 수가 30만이 안 되는 27만 명이거든요. 20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정치와 사회, 교육에서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학력, 지식 경쟁 이런 것들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없고 학교가 없는데 없어지는 게 무슨 경쟁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하나하나의 생활, 삶이 존중되고 모든 학생의 학교 생활이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즐겁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의 방향이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학교뿐만 뭐 초중등 학교뿐만은 아니겠죠. 뭐 대학도 그러겠고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경환 교수님이 아주 진짜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시민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토대죠.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눈과 또 타자의 눈을 함께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그런 모습이 결국은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은 다르죠. 그 다름 속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 과정적 절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면 좀 더 그런 교육에 익숙해지고 노출되고 경험할 수 있어서 아마도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꼭 필요하다,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진흥원에서는 이번 자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해서요,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